조성주 청년유니언 정책기획팀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유니언에서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청년유니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청년유니언은 작년 3월에 만들어졌고요. 청년 실업이 워낙 심각하고 또는 청년들의 비정규직 문제나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청년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청년들의 노동조합입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고 또는 청년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단체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청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분수경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드는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거는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볼 때 청년 실업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모르는 데는 청와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노동부 장관을 하도 많이 바꿔서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전전전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사실 청년 실업은 대책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청년 실업의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높이를 낮춰라 또는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보이즈 앰비셔스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청년들이 진짜 야망을 가지기 시작했죠. 저 정도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야망을 가지라는 얘기인지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는 전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일단 청년 실업 통계상 사실 매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에서 청년 실업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통계에는 매달 청년 실업률이 7에서 8%를 오가고 있지만 거기에 사실 포함되지 않은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들, 그러니까 사실 비경제 활동인구로 빠지는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 그냥 쉬었으로 빠지는 이런 청년들이 사실 지금 청년 실업의 핵심적인 대상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노량진 고시원이나 학교 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에서 3, 4년째 임용고시나 또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이 가니까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4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왜냐면 취업 준비생으로 포함이 되겠죠. 한국에 지금 취업 준비생이 이게 매달 통계가 좀 바뀌긴 하면 60만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 숫자가 35만에서 40만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이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많은 거죠. 제 기억에 맞으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이게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숫자가 취업 준비생이 더 많아진 거죠.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는 통계일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데를 제대로 청년들이 어디에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있는지 또는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야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수경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지난 10년간 트리클 다운이나 낙수경제는 청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년들이 그만큼 취업을 했는가. 보통 기준을 좀 달리 해야겠지만 300인 이상 고용을 했을 경우 이제 대기업으로 기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고용에서 300인 이상 기업들이 전체 고용에서 책임진 게 11.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분수경제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부분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근데 대기업들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GDP 1000조 정도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한 GDP 전체 25% 정도를 소수 대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이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난 10년, 길게는 20년간 사실 고용에 대한 책임을 해왔는가? 기업의 제1의 책임은 사회적 책임은 고용인데 고용에 대한 책임을 해왔는가? 또는 근데 대기업들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그 최대 피해자가 누구였는가? 사실은 청년들이거든요. 그만큼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사실 그 밑에서 아귀다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발제문에서 스펙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스펙 경쟁이라는 게 참 웃기거든요. 이게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훌륭한 거지만 지금 요즘 청년들 다 영어 너무 잘합니다. 웬만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자막 없이 보거든요.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죠. 어느 소설가 이야기대로 단군 조선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그만큼의 능력을 가진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사교육비에 새로운 사교육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대학 입시를 위한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청년 유니언이 올해 초에 수도권에 있는 도서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청년 구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봤더니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취업 사교육비입니다. 한 달에 얼마쯤 들어가냐 하니까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명당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학이나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취업 사교육비를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씩 내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게 2년, 3년 가면 이게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학자금 용제 빚진 걸 갚아야 되죠. 취업 사교육비를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뛸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에는 옛날에 그냥 사회 경험을 좀 일찍 해본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사실상 생계형 아르바이트죠. 이 친구들이 생계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취업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죠. 근데 아르바이트 시장이라는 게 최저임금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법으로 최저임금이 있지만 올해 4,320원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봐서 청년들이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전국에 600개 편의점을 조사를 했는데요. 66%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가면 80에서 90%까지 육박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전혀 행정관리 지도를 하고 있지 않죠. 뭐 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마 지금 근데 정부 노동부나 이런 데서 오히려 노동부 장관이라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네. 이게 고용을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고 있는 거죠. 이러니 뭐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농담이 나오는 거죠. 청년들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영국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선수를 빗대면서 박지성 선수의 박지성을 보면 영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영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 박지성 선수 경기를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는 어쨌든 청년층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런 건지 고령층은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부의 재정 적자 뭐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정부 재정 적자 얘기가 나왔지만 필요한 순간도 있죠.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뭐 좀 적자를 보더라도 뭐 돈을 푸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 침체기에 사실은 정부가 돈을 푼 게 결국 뭐였냐면 희망 근로였죠. 그러니까 고령층의 고용 상태는 매년 초가 되면 이제 엄청나게 추락했다 다시 또 늘어났다가 추락했다 늘어났다 1년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고용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장년층은 뭐 제조업이나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늘어나지만 실제 요즘에 대졸 청년들이 많이 가는 산업, 즉 서비스업이나 아까 이제 앞에 우석훈 교수님 말씀하신 문화산업이나 이런 쪽은 정말 척박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죽음을 맞이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복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편복지 확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예를 들면 최소한의 4대 보험 정도라도 그러니까 뭐 아주 기초적인 이 4대 보험조차도 청년층에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이제 보장률을 높이는 이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층은 아무래도 좀 이해관계가 떨어지겠죠. 튼튼하니까요. 예, 한 20, 30년 후에 이고 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니까요. 건강보험은 조금 이제 청년층한테는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가장 민감한 거는 고용보험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용 문제가 청년층에게 민감하니까. 근데 고용보험은 사실 청년층 가입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 가입률이 물론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서 상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도 시행 이후로 청년층 가입률이 최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체 청년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스스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요. 이거 떼는 게 사실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규 실업자, 그러니까 대졸 한 번도 취업 경험, 노동시장에서 취업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신규 실업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제도, 청년층의 고용촉진수당을 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미 도입할 시기가 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청년층들이 어떤 형태를 하냐면 그 실업 기간에 저임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든지 소위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묻지마 취업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수준보다 더 낮춰서 어떻게든 급급하게 취업을 하는 거죠. 왜? 당장에 등록금 빚진 거 갚아야 되고 취업 사교육비 갚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취업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전체 고용의 질을 계속해서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업부조제도 같은 거 물론 재정이 좀 든다 하더라도 이걸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고용의 청년층의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사고해봐야 되고 공공부문 앞에 분수경제에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고용, 청년층 고용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법에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전체 그 인원의 3%씩 공공부문에서 청년층을 채용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5% 정도 해서 의무사항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3% 권고되어 있으니까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면 오히려 기획재정부한테 눈치 봐야 되니까요. 이게 지키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지금 오히려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잠깐 길어지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주거 문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별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장년층 분이실 텐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분들의 자녀들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20, 30대 저희 청년위에서 진짜 20, 30대 청년들 만나면 집을 사겠다는 꿈 자체를 갖고 있는 청년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 이제 꿈이었는데 전세가도 이제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주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청년층 주거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앞으로 사실은 청년들의 주거 형태나 가족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고려해서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혼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제 현재 예를 들면 아마 국토해양부가 하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1인 가구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층은 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거죠. 주거 문제에서도. 근데 지금 집들은 또 대부분 다 중대형 아파트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뭐 40평, 50평짜리에 혼자 청년이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런 건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독자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향후에 이게 세대 갈등 문제로 갈 경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 세대 갈등을 사실은 파시즘 같은 경우 유럽의 파시즘도 세대 갈등을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세대 갈등 문제로 불거지게 될 경우 향후에 이거는 이제 뭐 진보냐 뭐 개혁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전혀 다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청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이제 청년들은 당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게 좋고 어떤 꼭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야망이나 꿈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꿈이 밥 먹여주냐. 똑같은 버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랑 얘기를 하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실 이러다 보면 효도 얘기하면 효도 부모가 밥 먹여주냐 뭐 나중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바라는 건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복지, 고용, 분수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좀 다른 사회로 넘어가면서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이 밥 먹여주는 세상이 왜 안 되냐. 꿈이 밥 먹여주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그걸 만들자.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그런 사회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지점에서 오늘 분수경제 이야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성주 팀장님 감사합니다.